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사에 외국의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웨이가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사용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국 내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에 신규 설비 투자를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에서 한국산 반도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국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요구할 건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최근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2, 3년 뒤에는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또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 내놓을 예정인데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기사들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럴듯합니다. 지금 주택 신규 착공하는 데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원자재 값도 비싸졌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분양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착공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2, 3년 뒤에는 집값 다시 크게 오를 거야,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논리로 보면 그럴듯한데 먼저 이게 신규 착공, 이 주택 공급 물량이 진짜로 많이 부족하긴 부족한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예전보다 착공 물량이 줄었는데요. 제가 볼 때 1, 2년 뒤면 다시 늘어날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지었던 입주 물량, 입주가 내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 3년 뒤, 내년이 아니라 후년을 얘기하잖아요. 후년도 조금 그 3년 뒤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짓는 것들이 이제 안 짓는 게 줄면 보통 아파트가 2년 6개월 3년 걸리니까 3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 5, 6, 7년도예요. 2027년도. 그러면 우리가 더듬어 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우리 경제라는 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당연히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 맞죠. 그 논리에서. 그 전제 조건이 뭐죠? 다른 경제, 모든 경제의 기본은 가정법이잖아요. 다른 요인들이 문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글로벌이 터졌어요.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무슨 수요 공급이 지금 문제예요? 당장 지금 빚값 바쁜데? 그런 게 없다라는 전제할 때는 이 얘기가 맞아요. 근데 이 얘기의 어떤 지금 앞으로 2, 3년 뒤에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무도 그때 경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첫째. 2, 3년 뒤에?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사례를 볼게요. 2009년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걷고 나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2008년 가을부터 MB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지금과 같이 거의 유사하게 90% 비슷합니다. 썼어요. 쓰고서 2009년 2월 2일에 이 대책을 발표를 해요.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뭐 지금 나온 분양권 전매 상한제 다 들어가 있어요. 대출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한 2009년도 1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 뒤부터 다시 하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서 그러면 그때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회복을 할 때 분양이 또 본물이 터집니다. 죽었다가 미분양이 막 늘어났다가 15, 16만 원까지 막 넘어가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미분양 대책 발표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이번 대책이랑 거의 비슷하죠. 다 던지니까 주택가격도 회복을 하고 분양도 다시 화랑이에요. 예. 화랑을 띄웠는데 그 결과 그러면 3년 뒤에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양권 전매 이런 거 풀어줬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가세해서 그때도 분양이 흥행을 했어요. 2009년도 봄부터 가을까지.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러면 3년 뒤에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럼 2012년이잖아요. 예. 그때 어땠어요? 11년, 12년 입주할 때 입주 짓는 게 적으니까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지금처럼 짓는 게 적으니까 폭등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입주 물량 숫자가요 12,000개하고 15,000개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입주 물량 중에 최저였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어땠어요? 내려갔다 이거죠? 내려갔습니다. 횡보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 통째로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장이 60%였습니다. 그때 3년 뒤에. 그게 뭐냐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들이 막 부양책을 썼지만 일시적으로 막을 뿐이지 결국은 조정이 되잖아요. 그 조정이 2, 3년 뒤에 확실히 바닥에 나타나잖아요. 그 시점이 보통 2, 3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상이 그대로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래량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주택가격 수준이 PIR 지수가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이 1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18, 20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갭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기사를 내는 거죠.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사들이 수요 공급 이론만 갖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경제 상황이 맞춰줘야 되는. 지금 경제가 지금 어때요? 다 아시잖아요. 무역 적자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소비가 지금 마이너스 3.9%잖아요. 실질 소득이. 그리고 소비, 생산, 설비, 투자, 산업활동 그 지표들이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경제 상황은 물론 안 좋죠. 너무 안 좋은 게 그러면 이게 바로 회복 안 되잖아요. 이 영향은 없을 거라 이거죠. 2, 3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PF 연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경제가 좋고 인구도 늘고 이런다라면 그 기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느 축구팀이 축구를 잘해요. 근데 상채빈 선수가 10명이에요. 11명이 다 A급인데 그 팀이 이기겠어요? 지겠죠. 부상자가 10명이면은 당연하죠.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거꾸로 부상자가 많고 우리는 다 좀 상태가 좋아. 피지컬이. 그럼 무조건 이기겠죠. 그런 논리에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만 갖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딱 그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물론 금리가 모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가장 큰 지금의 부동산 침체를 갖고 왔던 그 트리거는 방아쇠는 금리였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꼭 그것도 아니에요? 전 두 번째로 보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갭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뭐 민스키 이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번에 최백운 교수가 한번 말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좀 건방지긴 하지만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릴게요. 민스키가 5단계로 해놨는데 3단계로 해가지고 차입자 형태로 나누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해지 차입 형태.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 능력 가능한 선에서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을. 그러고 나면 투기 차입자 형태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원금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폰지. 그러니까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그다음이 뭐냐. 패닉, 붕괴예요. 민스키 이론이 모먼트가 지금 자꾸 해외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민스키 모먼트 왔다고. 우리는 뉴스에 좀 잘 안 나요 보도에. 그럼 일반 저같이 조금 책 이렇게 좀 열심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스키 모먼트랑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이걸 괜히 말했겠어요? 자기들이 몇십 년 공부해서 보니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이건 피리오드라 이런 걸 뭐 케인즈도 유동성함정 얘기했고 다 그 지점을 향하고 있잖아요. 파월 장관도 얘기하고 드디어 우리 한은 총재도 얘기했잖아요. 한은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구조개혁 없는 재정통화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걸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은 총재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이게 워딩을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준비하시라고. 파월 장관이 집 사지 마라 한 것처럼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예. 하는 총리도 집 사지 마세요. 예. 이 얘기가 모든 걸 나타내 준다. 집값이 올라갈 건데 왜 사지 마라 그러죠? 나중에 역적되는데 그렇지. 이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워딩들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아, 이거 너무 높은 건 당연하구나.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있겠죠. 조정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확히는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지금 나라가 지금은 구조개혁을 해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쉬운 방법으로 빨리 돈 풀어라. 이자 금리 내려라 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면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스키 그분은 이제 저 뒤에 이제 올지 몰라도 그분은 좀 이제 올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요인 집값이 그러니까 그 올라간 거는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좀 조정을 한 거는 워낙 높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폰지 상태가 된 거죠. 더 이상 뒤를 사줄 사람이 이걸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나타났죠. 그렇죠. 작년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질문할 걸 까먹을 것 같아 지금.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였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이 일단 먼저 오는 그렇죠.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 상태가라서 지금은 이제 집값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경제신문에서 많이 말하는 게 주택 공급이 지금 워낙 없으니 이 상태가 돼서 주택 공급을 지금 건설사들이 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2, 3년 뒤에는 주택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만약에 다른 거 말고 지금 집값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어. 지금 요즘 다시 올라왔다지만.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도 한참 올랐을 때보다는 좀 떨어졌잖아요. 네, 한 10에서 15% 떨어졌죠. 그럼 요게 조금 떨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 금리도 미국이 혹시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3년 뒤에는. 그러면은 상황이 그러면 다시 부동산이네. 이 상황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꼬시면 안 되죠. 안 되나? 금리가 내리는 게 경제가 좋아서 내리는 것하고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환율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내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렸다고 따라 내린다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총재가 얘기한 거예요. 힌트를 준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는 총재가 왜 뜬금없이 작년만 해도 금리 인하 확실히 답을 안 준다. 이번에는 그 얘기를 못을 박았잖아요. 예전처럼 1, 2%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금리 3.5에서 올라갈 일은 있어도 내려가더라도 0.25나 0.5밖에 안 내려간다는 신호잖아요. 그럼 답 나왔죠. 그러면 그건 기준금리고 시장금리는 어때요? 우리 경제가 약하면 시장금리는 가상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대출금리는 쉽게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 총재가 돌려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집 사는 걸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지금 6.57%거든요. 조금 위에는 지금 매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하단을 얘기하잖아요. 하단은 의미가 없어요. 하단은 이미 집 샀어요 다. 당연하냐 아니냐. 1등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를 기사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거기 기사에 오히려 속는 거예요. 하단은 3.5에서 6.5 이러면 사람들이 3.5에게 아니죠. 3.5에 눈이 간다 이거지 당연히. 그런데 그건 다 싼 줄 알고 다 자긴 갔는데 나는 5% 6%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분위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반화 때문에. 그럼 냉정하게 요즘 유튜브 발전했으니까 좀 스마트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엄청 풀었어요. 거래량이 서울이 예전에 반토막이 왜? 스마트해진 거예요. 이건 좀 거품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아니면 집값이 너무 높아서 돈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통합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여력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펌핑으로 올리는 거지. 지금 전세대출만 만약에 지금 전세대출 살살 다 올려놨잖아요. 정부가. 전세대출을 올리면 집값을 받치잖아요. 내려가는 걸 지금 받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연착륙을 모토로. 좋아요. 경착륙이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연착륙을 한다는 건 좋은데 그게 도가 지금 지나치잖아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정책 방향 자체가 주택 가격의 하락을 좌시하지 않는 형태로 기득권 정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저는 느껴요.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그냥 놔둬야. 자유시장 경제지분주의가 뭐예요? 정부가 개입 안 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시는 게 뭐죠?
자유시장 경제. 그럼 놔둬야죠. 최소의 국가의 개입.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근데 왜 이렇게 개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혼동스러운 거죠. 왜곡을 일으킬 수가 아니라 일으켰습니다. 이미. 그럼 어쨌든 지금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스마트해졌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높고 이 정도 금리가 그 3.5%는 정말 그 신용이 아주 좋은 부자들이나 받을 수 있는 금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은행 가보면 6.6% 7%를 받아야 된다는 5에서 6, 7 되죠. 그 부담이 있는데도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다가 요즘 다시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게 정부의 그러니까 그 펌핑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어요. 전부 그거예요. 그냥 그거 없었다고 가정할게요. 둔촌종이 분양이 됐겠어요? 다 그거 미분양 날 거라고 다 온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의 개입 때문에 전부 100%? 100%죠. 그건 뭐 부동산 시장에 계신 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개입의 정도가 국가 경제가 경착륙을 통해 가지고 건설사에도 위험이 오고 지금 뭐 새마을금고 위험이 오고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건 맞잖아요. 정책을. 근데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아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달래야죠. 근데 지금은 도가 지나친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살 능력이 없는 분들까지 무리해서 사게 만드는 정책을 던졌잖아요. 이 비싼 집값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뭐라 그러냐면요. 이 미친 기득권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이 미친 집값을 우리 보고 또 사라고? 왜 우리한테 매겨? 이거 완전 약탈적이네. 집값을 싸게 하고 대출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럼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이 지금 하는 정부가 하는 대책들 저금리 이거 했으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싼 집값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자 투기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걸 도와준 형태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상반기에만 63%가 전체 물량 중에 63%를 3040 했거든요. 젊은이들이. 왜? 나도 이번 게임에 들어가서 저금리 레버리지 활용해서 내 밑에 누가 사주면 난 나오겠다라는 마음의 유혹이 있는 분들이 실거주와 함께 플러스돼서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5060은 왜 안 샀겠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정되겠구나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시장 분위기는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거주 무폐지하고 전세대출이에요. 정부가 만약에 전세대출을요 1%짜리를 해가지고 다시 풀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은 버티잖아요. 그렇지. 그 정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집값 왜곡을. 전세대출이 국가 주택가격 왜곡의 원흉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근데도 그 전세대출을 발표할 때 보면 조용히 구석에서 발표를 해요. 왜? 비판받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말씀 주신 주택 공급이 부족 이런 거는 경제상의 주택 가격이 적정하고 진짜로 뭐 건설사들이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못 져가지고 수요는 충분히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다르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인위적인 개입이 지금 잠깐 집값을 올리는데 100% 뭐 100%까는 아니겠지만 저는 120%라고 봐요. 그래요? 심리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120% 다 개입해서 집값이 지금 잠깐 반짝 올라간 거라고 하면은. 정부가 여쭤볼게요. 정부가 개입을 안 했다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고 이 제도를 다 풀지 않았으면 주택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던진 건 맞아요. 그런데 오버슈팅한 거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죠.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하는 총재도 그렇고 지금 집값이 너무 높다. 집값이 빠지는 게 내려가는 게 정상적이다. 다만 너무 급하게 빠지면 그게 경착륙이니 천천히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니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는 철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집값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방어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장 지금 집값을 받쳐주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30 집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젊은 층이 집을 사는데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맞죠. 역할을 했으면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집값이 그야말로 이렇게 한껏 올라간 걸 갖다가 빚을 더 내게 해줘서 싼 이자로 빚을 내게 해줘서 이걸 살게 해주는 게 정말 젊은 층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집값이 내려가서 젊은 층 2030 세대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그렇죠. 그 소득에 맞게끔 집을 사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 아니 지금 이걸 정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네? 정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분들도 다 아세요. 아시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말은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가는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자리가 위험하니까. 예. 말을 들어야죠. 예. 여기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 그걸 안 따르면 예. 국가의 경제는 두 번째 치고 예. 자기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잘하셔야 가정이 편안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희 아버님 잘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거 뭐 오늘 하여튼 우리 아버지도 오늘 잘려갖고 힘들갖고. 네?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조심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 예.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맞습니다. 조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정부가 지금 추석 전에 공급 대책 새로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2, 3년 뒤에 올라간다고 자꾸 하니까 네. 추석 전에 공급 대책 새로 발표한다고 했어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도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 좀 뭐 받으셨다면서. 예. 아, 그건 이제 그 공급 대책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책의 성향에 따라 바뀌는데요. 예. 이런 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세금을 면제해 준다. 예. 그럼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여력이 있으니까. 예. 그럼 그거를 팔려고 짓는 사람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예. 이런 논리로 또 세금을 면제해줘서 집 사는 걸 미분양 같은 걸 사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예. 아파트 분양이 잘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어려운 현장들이 분양을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모양은 좋은데 내용은 뭐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건설사와 예.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에요. 모양은 공급 대책인데 이것도 예. 공급 맞죠? 확대되죠. 근데 진정한 공급 대책은 뭐냐? 그 270만 원 어디 갔어요? 아, 공공주택. 우리 저 1년 내내 들었잖아요. 예. 250만 원, 270만 원. 대선할 맞아. 때 양 후보가 다 했잖아요. 맞아. 그럼 1년에 50만 원씩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년이니까. 270만 원은 공공주택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공급 물량을 자기 임기 안에 270만 원 공급하겠다, 250만 원 공급하겠다 두 후보가 다 얘기했잖아요. 예. 대선 후보가. 예. 근데 한 분이 되셨는데 그분은 270만 원을 얘기했잖아요. 예. 공급 대책을. 예. 그중에 120만 원은 공공부지예요. 예. 공공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예. 보상 끝난 데도 많고 상미신도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지작물 그것만 남았어요. 예. 가면 돼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게 뭐냐. 무주택자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데 예. 아니 왜 공공 분양을 안 해요 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정말 안 해요. 예. 지금 원래 목표한 물량에 청년 역세권 주택 50만 원이면 1년이면 올해 10만 원 해야 되잖아요. 지금 15,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예. 어디 갔죠? 왜 공급을 안 해요? 진짜 국민을 위하면 예. 땅도 다 돼 있고 그죠?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요새 NH가 자꾸 머리 아프게 가지고 하는데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희룡 장관께서 공급대책 발표할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책을 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 공공택지 예. 그래서 전 정부 날라간 거 아니에요. 공공택지 안 해가지고 예. 공급을 예. 그걸 지금 땅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 욕 먹으면서 예. 다 판을 깔아줬으면 잘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공급대책은 이번에 지금 공공택지 중에 3기 신도시라든지 예. 유유택지 서울 시내 좋은 땅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택지 지구라고 또 있어요. 좀 조그만 데들. 이런 데들 갖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분양을 해주면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그 분양도 조건이 있어요. 조성 원가제. 시세 맞추지 말고 지금 시세가 거품인데 거품에 맞춰서 80%라 해봤자 거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성 원가 이 땅을 수용을 할 때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예. 건축비 올라간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망하면 안 되니까 예. 5% 올리면 그게 조성원가제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세에 60에서 70%에 분양돼요. 그럼 지금 집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걸 MB 정부가 한 거잖아요. 보금자리론. 타임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말씀 주신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을 위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나올 것이고. 공공택지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주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기득권과 건설사를 위한다 그러면 제목은 공급대책인데 뭐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뭐 세금을 면제해 주고 다주택자 조건을 완화해 주고 미분양분을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극히 그냥 그 아주 부차적인 거죠, 액션.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 지금 잔뜩 있는데 잔뜩 이거 있죠. 왜 놔두고 있느냐. 왜 놔두고 왜냐하면 있어요? 민간은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안 할 때 공공이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지금 그거거든요. 왜 공공이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시기가 아주 타이밍이 묘합니다. 얼마 전에 LH 그 순살 아파트 해갖고서는 LH 지금 국민들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공공이 분양하는 그러니까 LH가 분양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LH가 시행을 하고 민간 건설사들한테 시공을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LH가 끼는 거는 저거 사람 그 잘못하면 무너진다라는 이미지가 좀 팍팍해 버렸거든요. 그건 과거형이죠. 이거 물타기라고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갑자기 LH 공공 분양 아파트들을 갖다가 아파트 이름들을 다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위험한 아파트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무량판 구조인데 민간 분양 아파트들도 그 무량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민간 분양도 그럼 전수조사 해라 하니까는 전수조사 하는데 거기는 공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주민들이 원하면은 조사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입주민들이 원하면. 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야, LH가 하는 공공 이런 거는 일체 이제 건설 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저기 들어가면 안 하겠어. 민간들이 건설사들이 민간 분양만 해야 되는 거야. 공개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타이밍이 묘한 게 공공이 아예 그냥 공공택지든 뭐든 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공공분양에 문제가 있으니 공공분양 공급택지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려는 아주 안 좋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가능성이 보여요. 의도했다고 보일 수는 없지만 타이밍상. 아니죠. 근데 이런 표현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완벽하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이런 공법으로 하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완벽하게 발표하는 농도가 약하죠. 그 의도는 있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해서 차후로 짓는 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기존에 선정된 업체들을 중지하고 공사를 안 하겠다는 형태로 묘한 형태로 간다. 이건 국민 기만하는 정책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다음 사람이 있을 때 안 하게 해야지 이어지잖아요. 공사가. 그래야 국민 주거 복지 안정이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말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뒤통수 맞는 정책들이 좀 많다고 전 보여요. 왜? 진짜 국민을 위하면 LH를 심각하게 수사 들어가고 일 잘하는 분은 표상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들한테 맡기면 그거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고리들은 잘라내고 그럼 그걸 할 때 공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올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공법으로 완벽하게 수리가 되니까 걱정 마세요. 도리어 더 단단해집니다. 걱정 마세요. 추가적으로 서비스까지 합니다. 이러면 어느 국민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믿죠. 그러고 나서 공공택지 분양 막 해주면 그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다 박수치겠죠.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분양가도 또 싸게 한다라면.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 발표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 국민들이나 누구나 다 박수치겠지만 만약에 또 앞에 쪽 제가 말씀드렸던 묘하게 공급대책인데 이런 분위기로 하면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 정부를 더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이렇게 공급도 부족하다는데 그러면은 민간들은 잘 안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 건설사들이 잘 참여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할 때 아닌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왜 그런데 국가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무리 아닌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리지만 나라의 몫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살고 계시면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가 정책을 봐야지. 인생과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본 마인드는 좋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경제쇼에서도 네. 그런 부분을 가장 짚어주는 게 사실 KBS의 역할이고 공영방송 그렇죠. 역할이거든요. 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아이 뭐 잘하실 거라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뭘 사고 싶은데요? 아니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 데가 아니고. 다들. 자 그러면은 문제 없다 본다. 그 이번에 그러니까 그 공급 대책 추석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는 거에 그 네네.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예. 민간 그 PF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여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싸게 팔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네. 말이 또 끊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오늘 이어지지가 않네. 제가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요. 아니 그거 맞는 말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 그런데 예. 어쨌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싸게 팔면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 팔면 다 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싸게 팔면 되는 건데 정부에서 PF가 부동산 PF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니 이걸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만이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지금 본 PF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첫삽을 뜨지도 못하는 현장들이 많으니 많죠. 여기 일단 자금을 지원해 주자. 네. 자금이 유동성이 지금 여기 말라가고 있으니 이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잠깐 경제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보험사들, 저축은행, 증권사들 PF 연체율이 막 10%가 넘어간다는 그 금융기관들 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는데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문제 없다고 해요. 네? 금융당국 아니 문제 없다고는 안 했죠. 문제 없다고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PF를 갖다 먼저 유동성 여기 자금을 좀 틔워주자 일단 버틸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대책에 담긴다고 저한테 제가 뭘 답변 드리면 되죠? 그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죠. 저는 그냥 지금 바람직한 거냐. 저는 이제 우리가 바닷물을 짠지 뭐 이런 걸 알려면 뭐 떠가지고 조사하고 뭐 분석하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손가락으로 찍어보면 알잖아요. 사례를 보면 아는 거죠 단순히. 그럼 저는 그냥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지금하고 데자뷰예요. 완전 데자뷰예요. 그때도 미분양 매입 대책 쓰면서 지금처럼 자금 지원해 주고 그나마 그때는 좀 낫어요. 뭐가 낫냐. 분양가를 낮춰라. 싸게 팔아라. 그럼 팔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집 살 때 LTV도 늘려주고 이렇게 상호상조. 아까 말씀드린 싸게 하고 집을 사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 집값이 잘 안정됐어요. 근데 그마저도 거기에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개긴다 그러나요?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 기억나시죠? 2011년대 부산상호저축은행부터 해서 11개 상호저축은행이 다 박살이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충격이 컸잖아요. 그 회사들이 왜 났죠? PF 때문에. 근데 어떻게? 1, 2년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지금처럼. 그때도 똑같아요. 워딩에. 이렇게 미분양 매입을 통하고 지원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 대신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건 뭐예요? 가격을 낮추는 거죠. 낮췄어요. 실제로 많이.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하긴 해요. 똑같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 회사에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매각이나 상각. 좀 표현이 달라요. 매각이나 상각을 통해 그러니까 싸게 팔면 다음 사람이 사면 싸게 분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그걸 받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형태가. 약간 또 기득권을 위한 어떤 느낌이 들죠. 중요한 거는 형태는 하여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현장에 뻗는 거를 싸게 받아서 시행사나 시공사나 자금사가 손에 10%씩 봐. 그럼 다음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있는 업체가 인수한다 이거잖아요. 그걸 도와준다. 정부 돈으로. 도와줘서 그럼 이 업체는 뭐예요? 논하네요. 그죠? 싸게 받아서 분양가 하면 돈 남네요. 이 업체를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한 번 더 가면 수익이 뛰잖아요. 차라리 원 업체가 그냥 싸게 팔고 도와주면 국민이 더 싸게 분양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묘한 기득권의 카르텔의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번 대통령이 카르텔을 잘 적하시니까 이 카르텔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발표해 보면 내용이 묘한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면 싸게 해서 남한테 넘기지 말고 넘긴 사이에 비용이 붙잖아요. 분양가에 전이가 되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국민들은 조금 더 비싼 값으로 받잖아요. 그럼 원래 그러면 어려운 회사를 국가가 매입하면 되죠. 국가가 자금도 지원한다며. 그냥 그 업체를 지원해서 그 업체가 적정한 가격에 팔면 여기에 붙는 이윤이 줄잖아요. 예. 그럼 더 잘 팔리겠죠. 예. 그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그 건설 유산을 위한 거지. 지금 대책들의 형태들이 보면 제가 조금 묘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왕이면 그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한테 좀 가는 형태로 분양가를 낮춘 거를 그냥 그 업체가 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업체가 이쪽에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제 말이 좀 아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바로 일종의 그 시행을 지금처럼 완전히 민간에다 맡기지 말고 그렇죠. 공공이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는 네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주고. 민간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네. 민간이 시행을 맡다 보면은 당연히 네. 10원 한 그렇죠. 장이라도 더 분양가를 10원 한 장이라도 더 올려받을 생각을 하지 맞습니다. 공공적인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당연하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분명히 공공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막대한 네. 굉장한 특혜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행정적인 특혜를 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용적률을 높여주고. 예,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이 공공의 이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공공의 이득이 분배가 아니고 돼야죠. 오히려 네. 공공의 해가 되는 거면은 그런 네.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용적률 함부로 그냥 당연한 공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말이 왜 그쪽으로 새버렸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예. 하나 있는데요. 예. 압구정 재건축 주민들이 요즘 이제 뭐 임대주택을 같이 안 짓겠다 막 이래요. 예. 그러면 원래 용적률을 그냥 지면 되잖아요. 100%만 주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건 또 안 하겠대요. 예. 이게 무슨 기득권 갑질이에요. 아니면은 용적률을 돈 주고 사게끔 하면 사든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다른 나라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못한다.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올린 용적률의 50%는 기부채 납하라. 예.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러니까 용적률을 제가 이 경제쇼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특히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많은 국민들이 용적률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첨부의 나의 개인 재산권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명한 그렇죠. 착각입니다. 예, 예. 용적률은 공공의 재산입니다. 맞습니다. 예. 나뿐만이 아니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도 대대로 공공이 맞습니다. 써야 될 그 자산이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다 때려서 높이 60층을 지면 그렇지. 100년 뒤에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다 부담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게 공공의 재산이라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함부로 미리 다 써버리면 먹으면은 그렇죠. 우리 아들 딸은 뭘 써먹었겠어. 대한민국 소멸을 촉진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다시 돌아가서 네네. 지금 아까 그 PF 그 금융당국에서는 별 그렇게 크게 위기 아니 왜냐하면 요즘 9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건 지났습니다. 잠깐 말 끝내지 마시고 네네. 말 끊지 마시고 그 9월 위기설 이게 부동산 PF 이게 만기가 9월 10월에 잔뜩 돌아온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증권사들 연체율이 지금 10% 17%에 달하고 저축은행들도 1년 전보다 지금 연체율이 3배가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무식한 제가 앞만 봐도 이게 이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이거 별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사례로 그냥 또 말씀드리면 예. 치킨집 사장님이 장사가 잘 될 땐 상관이 없는데 장사 안 되면 이제 임대료를 밀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이 장사가 안 돼서 임대를 못 낸다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있으면 장사 풀리니까 임대료를 낼 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그럴까요? 그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희망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을 주는 거지. 한다면 어느 아버지가 그렇죠. 어느 아버지가 자기가 실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아들한테 가서 나 실직했으니까 이제 어려워질까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버지가 좀 요새 어려운데 좀만 기다려. 문제 없어 이렇게 했죠. 나는 문제 없어. 예.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문제가 있을 문제는 거라고 있다는 봅니까? 얘기죠. 결론은 제가 말하는 거. 있는데 최소화하려고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9월 위기설은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73%의 증권사라든지 일부 금융기관들의 좀 어려운 데들이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하면 금리는 좀 올라갔겠죠. 수익은 줄고 그럼 이것이 이제 이어져서 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과정이 또 1년을 더 가면
예전에 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를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 손해가 보긴 보지만 덜 보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 욕심을 내서 가져가면 예전에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터질 수가 있는 게 시나리오상 똑같죠. 버티는 거죠. 팔려야 되는데 지금 사나요? 지금 안 사잖아요. 잘. 왜 안 사죠? 비싸서. 결론은 조정이 돼야 이게 모든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시행사든 시공사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연체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 연체율이 높아진 금액의 손실액이 자본금을 상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 잠식 들어가면 파산이죠. 그거를 우려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으려고 애쓰시는 거죠. 애쓰시는데 제가 볼 땐 100% 막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PF라는 게 그 PF라는 건 PF만 들어가더라도 그건 사실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가 붙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약간 좀 싼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비싸게 주는데요. 지금 그 전에 브릿지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브릿지론 있죠. 브릿지론은 요즘 뭐 20%도 지금 막 그 못 빌린다고 하거든요. 빌릴 수가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20% 이자를 내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나오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현장에 박살났어요. 100원짜리인데 60원이 됐어요. 그러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하니까 함부로 못 주잖아요. 근데 그럼 이분이 이걸 100원짜리를 60원에 들고 와서 이런 물건이다. 이건 80원에 팔 수 있다. 그런 60원에 대한 매입 비용을 좀 도와달라. 그 브릿지로는 아시겠지만 짧으면 진짜 짧으면 3개월이고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에요. 기간이. 요즘 한 달짜리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떼일까 봐. 그러니까 그 빌려주는 이유는 20%라도 얘가 이게 문제가 있어도 지금 100원짜리가 60원에 사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 붙이면 원금 회수가 되니까 20%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원금은 회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건 20%에도 들어가 주는데 말씀 주신 원래 지금 뭐 100원짜리인데 나 80원에 받게 이런데 이런 데는 쳐다도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용 경색이 현장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회생 못하는 현장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지방 현장들은 지금 매각 상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상각이 좋은 표현이지 결론을 말하면 사업이 이제 실패한 거죠. 다음 사람이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부동거고. 그럼 지금 그 망할 때는 망하게 놔둬야 된다. 이게 그럼 정답입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망하는 정도의 그 폭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가 안 좋아서 팔릴 수 있는데 지금 안 팔리는 현장이 있을 거고 심리가 좋아서 이건 너무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한 거 사업 계획을 이런 거는 풀려도 답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파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부도 지금 다 나열해서 조사를 해서 이건 답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각하라고 합니다. 매각하라고. 그런 부분들 지금 종료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부도나 파산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정부 입장은 맞죠. 그래야지 이제 충격이 덜하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금액 뭐 1조 원 이런 거 단위를 볼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업체와 현장 수랑 대충 비교해보면 결국은 좋은 현장들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부 대책으로 그렇지 못한 현장들은 정리가 다 되는 수순인데 그렇지 못한 현장들 플러스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 있잖아요. 상가 오피스텔은 더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증권사 캐피탈 뭐 제2금융기관 보험사 좀 낮고 신협 수협 특히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특히 새마을금고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뛰어들어갔고. 네, 뒤늦게 돈에 탐욕을 낸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수면 안에서 너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판 나오잖아요. 새마을금고도 지금 연체율이 10%가 넘는 게 전체 중에서 109개 새마을금고가 지금 연체율이 10%를 넘는다는데. 네, 새마을금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시니까 새마을금고는 하여간 제가 볼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 세금으로 한없이 퍼볼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그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공교롭게도 지금 추석 전에 지금 주택 공급 대책 그 부동산 대책 지금 발표 예정인데
어제 이 기사가 국토연구원이라는 데서 이 보고서를 냈거든요.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국책기관이잖아요. 네, 국책기관이죠. 예. 다주택자 기준을 지금은 2주택자 이상이잖아요. 이걸 3주택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어느 분이에요? 저도 봤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 걸려다가 참았거든요. 뭘 또 전화까지. 왜냐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자기 자리에 전화를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냥 왜냐하면 2주택자 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이 2개인데 다주택자 아니에요? 국어도 모르는 분인가요? 다자가 마늘 다자잖아요. 세다 1주택자의 기분이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가 왜 나온지를 저는 제 유추입니다. 제 뇌피셜. 보고서를 먼저 던지면 정부에서 발표할 때 눈치 보이는 대책들은 보고서를 핑계를 삼아요. 그런 국토연구원에 무슨 보고서야 하면 이러이러한 논리에 인해서 뭐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게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두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이죠. 지방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지방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2주택일 땐 다주택자로 안 본다. 뭐 이런 수를 쓸 거예요. 이번에도 논거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 서울로만 몰리니 지방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야 되니 그래서 이제 그런 논거예요. 거거든요. 저는 다는 안 봤는데 보자마자 제가 좀 접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해서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뭐 어떤 때 뭐 투기가 좋은 역할도 하지만 투기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일시적 2주택자들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아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금을 내는 게 무서우니까 일시적 2주택자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조특법 99조에 나와요. 시행령에. 이게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이걸 팔면 이거는 투자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을 제대로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세금을 안 매긴대요. 그게 말이 돼요? 공평과세주의는 안 되죠.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집을 내가 갑자기 저기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해 놨어요. 그럼 거기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건 집을 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1년 아니면 팔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점점 기득권들의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기간이 늘어나서 3년짜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 동안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구경하다가 비쌀 때 팔 거 아닙니까? 들고 있다가. 그럼 팔 때쯤에 보세요.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산 집 있잖아요. 그럼 또 살 수 있죠. 또 3년마다. 그렇지. 3년마다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갭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는 사람들이 230만 명이에요 지금. 물론 232만이 일시적 2주택자인데 지금 2주택자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2주택자인데 사람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일시적 2주택자. 왜? 세금 안 내는 2주택자. 그렇지. 그럼 갭투기로 활용된다는 거 국가도 알고 정부도 알고 당사자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럼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그걸 모를까요? 아는데 그런 걸 쓴다는 거는 국가에 대한 저는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요. 솔직히. 그럼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그쪽 부동산 대책에도 이 얘기 나올 수 있겠네. 공급 대책이 어쩌면 낄 수도 있죠. 이거 딱 팔아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란 게 이 조사를 했는데 성인 48% 이상이 우리나라 성인 48% 이상이 3주택 이상이어야지 다주택자다 이렇게 응답을 누굴 대상으로 한지 나왔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뵐 때 말씀드릴게요. 그 조사 대상도 중요하지 않나요? 조사 대상. 일시적 2주택자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니, 무작위로 했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작위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100% 못 봤는데 만약에 완벽한 설문조사를 했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걸 한번 전화해서 좀 물어보시고. 이것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네네. 이것도 하나. 지금 정부가 세수가 부족한데 국채 발행을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건전재정 하신다고. 부동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경기 식을까 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런 논리도 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국채를 발행하면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를 또 올릴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이나 재정증권 단기로 다 차입해서 단기 차입 150조 넘게 차입해도 이자만 4천억을 내야 된다는데 그럼 이건 이자도 비싸잖아요. 그것도 저희 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지. 똑같지. 다만 이건 채무로 안 잡히니까 국채로 발행 안 하니까. 또 국채로 발행하면은 싸게 이자를 싼 이자로 조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적이 이게 부동산 경기, 부동산 방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좀 시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이 정부가 발표했던 게 건전재정 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을 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논리도 누가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저도 한 80%는 동감합니다.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뭐 국채를 발행하는 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의 어떤 그 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도 중요하고 그 또 많이 발행했다가 아시겠지만 요새 미국 국채 금리가 5% 가까운데 한국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면 국내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살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전화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네네.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네. Okay, 3, 2, 1, let's jam. KBS 1라디오 시사본부의 배종찬입니다. KBS와 남다른 인연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접했던 많은 소식들이